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는 거죠. 물론 이순신도 꼭 이긴다고 생각은 절대 못했을 겁니다. 워낙 그 열세척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명량해전 하루 전 해남 어란포에 적선 55척이 들어왔다. 이를 확인한 이순신은 전라우수영으로 진을 옮겼다. 전라우수영은 명량의 물길 뒤쪽. 이순신은 여기서 적을 기다렸다. 명량은 진도와 해남 사이의 좁은 물길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조류의 흐름이 가장 센 곳이다. 여섯 시간마다 방향이 바뀌는 조류가 좁은 해역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속도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명량 조류의 최고 속도는 시속 11노트. 전투는커녕 배를 정지짓기도 힘든 물살인 것이다. 이순신은 이 급류 앞에서 적의 대군을 기다렸다. 다시 급류 앞에 섰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적은 우리의 10배가 넘는 전력.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한산도와는 다른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적은 서해를 따라 한강으로 진격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나는 명량의 급류 위에 모든 것을 걸었다. 나 이순신과 조선의 운명까지. 그렇다면 당시 일본군은 명량의 조류 상황을 몰랐을까?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수군의 유물과 자료를 보관하는 곳에서 우린 일본 수군과 조류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날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수군들이 사용하던 조류 시간표였다. 그것은 시간대별 조류의 방향과 세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일본 수군의 본거지인 에이메현. 이곳엔 일반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조류 체험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곳의 조류는 최고 시속 10노트. 이 조류 역시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의 좁은 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작은 섬들은 일본 수군의 군사 기지들이었다. 기지는 빠른 조류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 수군들 역시 이런 조류에 잘 적응하고 이용하지 않았을까? 수군의 시대와 6時間に一遍潮が変わるもんで、それで
6時間おきの引き潮なら引き潮を利用して6時間経ってまた休憩でまた6時間経って休憩いう感じで潮流を利用して船を西に行って宮島の方まで行ったこともあります。 조선군과 일본군 모두 명량의 물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명량의 급류는 어떻게 형성돼 흐르고 있을까? 명량을 중심으로 목포와 해남 쪽은 상대적으로 넓은 바다다. 이 넓은 바다의 물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수심은 1m 이상 높아지고 급류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수중의 암초로 인해 소용돌이까지 생긴다. 그렇다면 명량해전 당일의 조류는 어땠을까? 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조류는 컴퓨터로 수백 년 전의 상황도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다. 1597년 음력 9월 명량의 조류표가 완성됐다. 명량의 조류 역시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명량해전 당일인 9월 16일, 양력으로 10월 25일. 물길이 바뀌는 시간은 5시 18분, 11시 8분 등이었고 최고조 시간은 8시 9분, 2시 45분 등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전의 조류 방향은 남해에서 서해, 즉 일본군 측에서 명량 쪽으로 들어오는 조류였다. 당시 조류의 최고 속도는 9.5노트. 명량은 바다의 고속도로였다. 명량 대첩 당일날의 조류는 오전 5시경에 물이 북쪽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해서 8시경에 최대 요속은 한 9노트 정도 속도가 나타나게 됐고 그 이후로 한 3시간 정도 더 북쪽 방향을 흘렀다가 다시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란진에서 배를 띄워서 만약 목포 쪽으로 항해를 한다면 약 한 3시간 정도를 지나면 울돌목으로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또 3시간 정도를 더 항해를 한다면 목포까지 아주 쉽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날의 난중일기는 적의 출현 시간을 적고 있다. 그것은 조조, 즉 이른 아침이었다. 일본군은 조류를 정확하게 타고 출발했다. 이른 아침 조류가 서해쪽으로 바뀌었을 때 어란진을 출발했던 것이다. 일본군은 순조를 타고 빠르게 돌진해왔다. 일본군은 조류를 최대한 이용해 명량을 통과하려 했을 것이다.